미 해군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는 3년씩 지연되고 함정 수리는 적체되어 작전 가능한 전력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 해군은 70척 이상의 잠수함으로 위협하는데 정작 미국은 단 한 척의 새 잠수함도 제때 만들지 못하는 상황. 펜타곤 회의실의 분위기는 장례식장처럼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 조선소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저는 펜타곤 대회의실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 해군이 한국의 구원을 요청한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연간 수십 척의 함정을 건조하고 95% 이상의 납기 준수율을 자랑하며 인도네시아부터 폴란드까지 전 세계에 군함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래드 맥스웰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노퍽에 위치한 미 해군 전력 분석 연구소에서 23년째 근무하고 있는 수석 연구원이죠. 제 전문 분야는 해군 전략 무기, 특히 핵잠수함 전력 평가입니다. 1990년대 말 MIT에서 해양공학 박사 학위를 받은 후 줄곧 이 분야에 몸담아 왔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모형이 놓여 있고 사무실 벽면에는 미 해군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조깅을 하고 8시 정각에 연구소 건물에 들어섭니다. 제 일과는 세계 각국의 해군 전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잠수함 동향을 추적하는 일이 제 주요 업무였죠. 펜타곤에 제출하는 분석 보고서는 미 해군의 전략 수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고 자부심도 대단했습니다. 23년간 이 일을 하면서 저는 단 한 번도 미국 해군의 기술력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세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소음 수준은 경이적이고 공격 능력은 압도적이며 생존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냉전 시대부터 축적된 미국의 잠수함 기술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동료들도 모두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만나면 우리는 늘 같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러시아 잠수함은 여전히 시끄럽고 중국 잠수함은 기술적으로 한참 뒤떨어져 있으며 유럽의 잠수함들은 소형이라 전략적 가치가 제한적이라는 것이었죠.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잠수함 기술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잘 만드는 나라였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을 쓰고 있었고 현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조선업에 대해서는 그저 값싼 상선이나 대량으로 찍어내는 공장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군사용 잠수함이나 함정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정도라고 믿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확성과 객관성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와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이 제 신조였습니다. 감정이나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았고 오직 측정 가능한 지표들로만 평가했습니다. 소음 수준은 몇 데시벨인가, 잠항 깊이는 얼마나 되는가, 작전 반경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구체적인 수치들이 제 판단의 전부였습니다. 2024년 가을,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최신 성능 개량 프로젝트를 분석하고 있었고 중국 해군의 잠수함 전력 증강 추세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딸아이와 함께 낚시를 가곤 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했던 일상이 곧 완전히 뒤집힐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23년간 쌓아온 모든 확신과 믿음이 산산조각날 사건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죠. 한국이라는 제가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24년 10월 중순, 버지니아주 노퍽의 아침은 쌀쌀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해군연구소 건물 5층에 있는 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면 노퍽 해군기지의 회색 함정들이 부두에 정박해 있는 모습이 보였죠. 그 광경은 언제나 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세계 최강미 해군의 위용이었으니까요.
제1과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오전에는 각국 해군의 동향 보고서를 검토하고 오후에는 데이터 분석과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습니다. 특히 2024년 들어서는 중국 해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은 공격형 잠수함을 70척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핵잠수함도 꾸준히 증강하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에서의 긴장도 고조되고 있었죠. 동료 분석가인 존 해밀턴 박사와 점심을 먹으며 자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중국의 위협은 분명 실제하지만 우리에게는 71척의 핵잠수함이 있다고요. 질적으로도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서로를 안심시켰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해군력 현대화가 더딘 상황이었고 유럽 국가들은 소형 잠수함 위주라 전략적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월 중순부터 제 책상에 이상한 보고서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 평가 보고서였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 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당초 계획보다 2년에서 3년까지 늦어지는 함정들이 속출하고 있었습니다. 함정 수리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작전 가능한 함정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것이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산 부족이나 인력 문제 정도로 여겼죠. 하지만 보고서를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성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있었고 숙련된 용접공과 기술자들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신규 인력 양성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호주 오커스 프로젝트였습니다. 2021년 9월에 미국, 영국, 호주가 체결한 이안보 협약은 호주에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호주에 판매하고 장기적으로는 호주가 자체 건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었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도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려면 충분한 해군 전력이 필요한데 정작 우리의 조선 능력은 그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은 방위산업 수출에 소극적이고 한국은 군사용 함정 건조 경험이 부족하다고 믿었으니까요. 퇴근길에 차를 몰고 가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만은 긴장하고 있고 미국은 항공모함을 파견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저는 그저 피곤하다고만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속에는 미국 해군의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죠. 23년간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11월 초가 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펜타곤에서 긴급회의 소집 통보가 왔고 저를 포함한 주요 해군 분석가들이 모두 참석해야 했습니다. 회의 안건은 미 해군 조선 능력 평가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겁고 침울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조선소들의 생산 현황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표시되어 있었는데 모든 지표가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해군성의 한 고위 관계자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조선소들은 모두 생산 능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원래 계획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었고 비용도 예상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취역한 함정들의 수리와 정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작전 가능한 잠수함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고 일부 함정은 수리를 위해 부두에 수개월씩 묶여 있었습니다. 태평양 함대의 전력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죠. 저는 자료를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구조적인 위기였습니다. 존 해밀턴 박사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하다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발표를 듣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질문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고요.
발표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외부 협력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요. 외부 협력이라는 말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 해군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표는 계속되었습니다. 동맹국 중에서 조선 능력이 뛰어난 나라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본이 거론되었지만 일본은 자국 방위용 함정 건조에도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조선소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요? 상선이나 만드는 나라가 군사용 함정을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하지만 발표자는 진지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자체 개발한 잠수함을 운용하고 있고 인도네시아에 수출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한국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HD현대,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라는 이름들이 나왔습니다.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이 1위라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해서 군사기술까지 뛰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지다 보니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독일 214급 잠수함 기술을 도입해서 손원 1급이라는 3,700톤급 잠수함을 독자 개발했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급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이 잠수함을 수출까지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산 잠수함 3척을 도입했다는 기사를 읽으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기술이라고요. 한국이 아무리 디젤 잠수함을 잘 만든다 해도 핵추진체계나 전략무기 운용 경험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정말로 한국의 도움을 청할 리는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오전 9시 제 컴퓨터에 긴급 메시지가 떴습니다. 해군성 장관실에서 보낸 긴급 소집 통보였습니다. 오후 2시까지 펜타곤 본관 3층 대회의실에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죠. 주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펜타곤으로 향했습니다. 대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해군성 장관과 참모총장, 그리고 국방부 차관까지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의 회의였죠. 저는 긴장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해군성 장관이 단상에 올라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했습니다. 장관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미 해군이 현재 심각한 조선 능력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요. 버지니아급 잠수함 건조는 계획보다 3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함정 수리도 적체되어 작전 가능한 전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관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의 조선소들에게 협력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요. 함정 수리는 물론이고 향후 신규 함정 건조에도 한국 조선소의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 해군이, 그 자랑스러운 미 해군이 한국에 SOS를 친다고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23년간 제가 믿어왔던 미국 해군의 절대적 우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관은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연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이 있고 품질도 우수하며 무엇보다 납기를 정확히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용 잠수함과 구축함 건조 경험도 풍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과소평가했던 한국이 상선이나 만든다고 무시했던 그 나라가 미 해군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니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분석가들도 당혹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장관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능력을 직접 평가하고 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호명되었습니다. 브래드 맥스웰 박사를 평가단 책임자로 임명한다고요. 한국 조선소들을 직접 방문해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상세히 평가하고 2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국에 가서 그들의 조선소를 평가하라고요? 제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를 말이죠.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에게 위로 아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가서 둘러보고 적당한 보고서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23년 경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았습니다. 만약 한국 조선소가 정말로 뛰어나다면 제가 그동안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사무실에 출근해서 한국 조선업에 대한 자료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순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분명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검색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국은 세계 조선 시장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라는 세 개의 거대 조선소가 있었고, 이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LNG 운반선, 해양 플랜트 등 고부가 가치 선박을 전문으로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LNG 운반선 시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분야였죠.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건 상선 이야기고 군사용 함정은 다르다고요. 군사기술은 상업기술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밀성, 생존성, 무기체계 통합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한국이 아무리 상선을 잘 만든다 해도 잠수함이나 구축함 같은 군함을 제대로 만들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더 파헤치자 충격적인 정보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독일과 기술 협력을 통해 장보고급 잠수함을 건조했고 2000년대에는 독자 설계로 손원 1급 잠수함을 개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손원 1급은 배수량 3,700톤급으로 디젤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 수준이었습니다. 거기에 한국형 전투체계와 무기체계를 통합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2011년에 한국산 잠수함 3척을 도입했고 두 번째 배치 계약까지 체결했다는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한국 잠수함이 형편없었다면 인도네시아가 추가 구매를 했을 리 없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잠수함 기술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새 자료를 뒤지며 커피를 몇 잔이나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 볼수록 제 확신은 흔들렸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의 생산 능력은 미국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건조량, 공기 준수율, 품질 수준 모든 면에서 한국이 앞서 있었습니다. 특히 공기를 정확히 지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항상 일정이 지연되는데 말이죠. 동료 존 해밀턴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그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한국 조선업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한숨소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존이 말했습니다. 브래드, 이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야.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신봉해왔던 원칙이었습니다. 숫자와 사실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었죠. 그런데 지금 그 원칙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보여주는 숫자들은 명백했고 저는 그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한국행 비행기표가 발권되었습니다. 11월 25일 출발, 12월 10일 귀국 일정이었습니다. 2주간 한국의 주요 조선소들을 방문하고 해군 시설도 둘러본 뒤 종합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싸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뛰어나다면 어떻게 하죠? 출발 전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표를 검토하고
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질문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할까? 혹시 과장된 것은 아닐까? 그때 상사인 제임스 톰슨 제독이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해군에서 복무한 베테랑이었고 제가 존경하는 멘토이기도 했습니다. 제독은 제 책상에 놓인 자료들을 훑어보더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맥스웰, 자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혼란스럽다고요. 23년간 미국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 한국의 도움을 청해야 하는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독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렇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하네. 우리 조선소들은 한계에 다다랐고 중국은 매일 강해지고 있어.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지 않겠나. 제독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평가들은 뭐였습니까? 우리는 늘 미국이 압도적이라고 보고했잖아요. 제독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었던 것 같네. 세상은 변했는데 우리만 그대로였어. 출발 당일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23년간 쌓인 선입견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적어두었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게 하자. 편견을 버리자. 진실을 보자. 비행기에 탑승한 후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에 대한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이 놀라웠습니다. 1953년 1인당 GDP가 67달러에 불과했던 나라가 2024년에는 3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장이었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였고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5위권 자동차 제조사였습니다. LG는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었죠. 이런 기업들이 성장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자료를 읽으며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들의 교육열과 근면성이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날아갔습니다. 13시간의 긴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혹시 제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역시 과장된 것이었다고 확인하게 될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옆 좌석에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냐고 물었더니 그는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네, 사업차 미국에 다녀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조선 관련 부품 수출업을 한다고 했죠. 저는 기회다 싶어 여러 가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남성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요. 품질도 좋고 납기도 정확하고 기술력도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특히 HD 현대 거제 조선소는 한 번에 6척의 대형 선박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6척이나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것도 모두 정해진 기간 안에 완성한다고요. 저는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로 한국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은 아닐까요? 그 남성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을 정말 열심히 한다고요. 빨리빨리 문화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질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한국 땅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이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직접 확인하게 되겠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자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시설이 상상 이상으로 현대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넓고 깨끗한 터미널, 빠른 입국 심사, 친절한 안내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공항 하나만 봐도 이 나라의 수준을 알 수 있구나.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해군 제복을 입은 장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맥스웰 박사님. 저는 김태준 중령입니다. 방문 기간 동안 안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악수는 힘이 있었고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호텔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환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은 아름다운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70년 전 전쟁의 폐허였던 곳이라고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1950년대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되었지만 한국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재건되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이 한국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했죠. 조선업도 그 시기에 함께 성장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호텔에 체크인한 후 김중령은 내일 일정을 설명했습니다. 오전에는 국방부에서 브리핑을 받고 오후에는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부터는 거제도에 있는 HD현대 조선소를 3일간 집중 시찰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일정을 적으며 긴장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한국 해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발표자는 해군 제독이었는데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1990년대 장보고급 잠수함으로 시작해서 2000년대 손원 1급 잠수함으로 발전한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기술 자립도였습니다. 한국은 처음에는 독일 기술을 도입했지만 점차 독자 개발 비율을 높여갔다고 했습니다. 손원 1급 3번함부터는 거의 모든 핵심 기술을 국산화했다고 했죠. 전투체계, 소나 어뢰 발사관까지 한국 기술로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놀랐지만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오후에 진해 해군기지를 방문했을 때 저는 한국 해군의 규모에 놀랐습니다. 여러 척의 구축함과 잠수함이 정박해 있었고 모든 함정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김중령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은 세계 6위 수준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인정하기 싫었지만 눈앞의 광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디젤 잠수함을 잘 만든다고 해서 핵잠수함 수준의 정밀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저는 김중령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수준의 소음 저감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중령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손원 1급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숙성을 자랑합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말을 너무 쉽게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김중령은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시험 평가 보고서,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 의견까지 제시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숫자가 정말로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으나 핵추진 체계나 전략무기 운용 경험은 부족하다. 미 해군과의 협력은 제한적 범위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키보드를 치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게 맞는 평가일까요? 오늘 본 것들은 분명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23년간의 확신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 거제도 조선소를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었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되짚어봤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성, 서울의 현대적 모습, 진해 해군기지의 전문성, 그리고 김중령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뒤엎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겉모습만 그럴듯한 것은 아닐까?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거대한 잠수함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잠수함은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를 동시에 달고 있었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미국 것인가, 한국 것인가?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돌아보니 제임스 톰슨 제독이 서 있었습니다. 제독은 말했습니다. 맥스웰, 중요한 것은 국적이 아니라 능력일세.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는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였습니다. 오늘은 거제도로 가는 날이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조선소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는 날이죠. 저는 샤워를 하고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김중령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거제도 조선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HD 현대 거제 조선소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이며 연간 수십 척의 대형 선박을 건조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군함 건조에도 풍부한 경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과장이 아닐까 의심했습니다. 거제도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이 오늘 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거제도 조선소가 정말로 인상적이라면 저는 제 보고서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제가 23년간 잘못 판단해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상상 이상입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속도로 양쪽으로 산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이런 지형에서 어떻게 세계적인 조선소를 만들었을까요? 궁금했습니다. 3시간쯤 달려서 거제도에 도착했습니다. 다리를 건너 섬으로 들어가자 멀리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개의 크레인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저 크레인들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배들이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차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조선소의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조선소가 아니라 거대한 산업 도시였습니다. 수백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부지에 여러 개의 건조독이 있었고 각 독에서는 거대한 선박들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철판과 자재들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조선소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현재 이 조선소에서는 동시에 6척의 대형 선박이 건조 중이라고 했습니다. LNG 운반선 3척, 컨테이너선 2척, 그리고 한국 해군의 구축함 1척이라고 했죠.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6척을 동시에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안전모와 안전복을 착용하고 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LNG 운반선 건조독이었습니다. 30만 톤급 거대한 선박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용접과 조립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고 거대한 철판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움직였습니다. 저는 압도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산업시설이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훈련된 움직임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철저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상선은 잘 만들 수 있겠지만 군함은 어떨까요? 군함은 훨씬 더 정밀하고 복잡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잠수함 건조시설도 볼 수 있습니까? 안내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조선소 구내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식당도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수백 명의 작업자들이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모두 질서정연했습니다. 김중령과 함께 식사를 하며 저는 오전에 본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규모는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군함 건조는 다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조선소 임원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는 HD 현대의 특수선 사업부 부사장이었습니다.
군함과 잠수함 건조를 총괄하는 책임자였죠. 그는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미 해군 전문가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악수를 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후에 잠수함 건조독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한국의 기술력을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기준은 매우 엄격합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더 자신 있습니다. 오후 2시, 드디어 잠수함 건조독으로 향했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습니다. 여러 단계의 검문을 거쳐야 했고 카메라 반입도 금지되었습니다. 특수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잠수함 건조독 건물이었습니다. 김중령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손원 1급 잠수함이 건조됩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거대한 잠수함이 건조독 안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3,700톤급 손원 1급 3번함이었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자들이 세밀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사장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배수량 3,700톤으로 디젤 잠수함 중 세계 최대급입니다. 선체는 고장력 특수강으로 제작되어 최대 자망 깊이 400m 이상을 자랑합니다. AIP 시스템을 장착해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 가능하며 한국형 전투체계와 어뢰, 미사일을 통합 운용합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 선체를 살펴봤습니다. 용접 부위가 매끄럽고 정밀했습니다. 표면 처리도 완벽했습니다. 저는 전문가로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이런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부사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독일 214급 기술을 도입했지만 손원 1급은 완전히 다른 잠수함입니다. 선체 설계부터 전투체계까지 한국 기술로 개량했습니다. 특히 소음 저감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스크류 설계, 방진 장치, 선체 코팅까지 모든 부분에서 혁신을 이루었죠. 저는 질문했습니다. 소음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부사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기밀이지만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군 시험평가에서 미국과 유럽의 최신 잠수함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건조독을 한 바퀴 돌며 세부적인 부분들을 관찰했습니다. 어뢰 발사관, 소나돔, 잔망경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정밀하게 제작되고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의 숙련도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은 1990년대부터 잠수함을 만들어 왔습니다. 30년 넘는 경험이 쌓였죠. 처음에는 독일에서 배웠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우리 잠수함을 선택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품질과 성능에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보고 있는 것이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잠수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제 23년 경력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작성했던 보고서 초안은 모두 삭제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점으로 평가를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객관적으로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중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생산 공정을 더 상세히 보고 싶고 품질 관리 시스템도 확인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중령은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감사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조선소로 다시 갔습니다. 오늘은 생산 공정을 단계별로 살펴볼 예정이었습니다. 철판 절단부터 시작해서 조립, 용접, 도장,
의장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안내자는 저를 먼저 철판 가공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공장은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판이 레이저 절단기를 거쳐 정밀하게 잘려나갔습니다. 오차 범위는 밀리미터 이하였습니다. 절단된 철판들은 컨베이어를 통해 다음 공정으로 이동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저는 품질 관리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불량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0.1% 미만입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미국 조선소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접 공정을 살펴봤습니다. 수백 명의 용접공들이 작업하고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는 로봇 용접기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동화와 수작업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히 잠수함 압력 선체 같은 중요 부위는 최고급 용접공들이 직접 작업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숙련도는 30년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품질 검사실도 방문했습니다. 최첨단 측정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초음파 탐상기, X선 검사기, 3차원 측정기까지 모든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모든 용접 부위는 100% 검사를 거친다고 했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재작업이 이루어지고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미국 못지않은 품질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생산 계획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생산 일정을 관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천 개의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지연도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생산 관리 소프트웨어는 매우 정교했습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납기 준수율은 어떻습니까? 생산 계획팀장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95%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선박은 계약된 날짜에 인도됩니다. 지연되는 경우는 주로 발주자의 설계 변경 때문입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은 거의 모든 프로젝트가 지연되는데 말이죠. 오후 늦게 다시 잠수함 건조독을 방문했습니다. 어제와는 다른 각도에서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특히 소음 저감과 관련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스크류는 칠엽 설계로 캐비테이션을 최소화했고 선체 내부에는 방진 마운트가 설치되어 엔진과 장비의 진동을 차단한다고 했습니다. 부사장이 설명했습니다. 소음 저감은 잠수함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가장 많은 연구개발 투자를 했습니다. 스크류는 정밀 가공으로 표면을 매끄럽게 처리하고 특수 코팅으로 소음을 더욱 줄였습니다. 선체 외부에도 흡음 타일을 부착해 소나 탐지를 회피합니다. 이 모든 기술이 한국 독자 개발입니다. 저는 노트에 빼곡히 메모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는 독일이나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고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앞서 있었습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평가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며 저는 김중령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을 모릅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배우고 노력해서 세계 최고가 되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품질 관리 시스템도 우수하고 납기 준수율도 높다. 미 해군과의 협력은 충분히 가능하며 오히려 미국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디젤 잠수함과 핵잠수함은 차원이 다른 기술입니다.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것은 극소수 국가만 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내일 꼭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선소 경영진과의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HD 현대의 CEO와 임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조선소의 실적과 계획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CEO가 먼저 인사말을 했습니다. 미 해군 전문가를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70년 동맹 관계이고 이제는 기술적으로도 협력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는 진지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질문했습니다. 미 해군 함정 수리나 건조에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CEO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술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함정의 설계 도면과 사양만 제공해 주신다면 우리는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납기도 정확히 지킬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미국 군사 규격과 품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CEO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해군 함정들의 품질 인증서와 시험 결과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 나토 표준을 따르고 있고 일부 영역에서는 더 까다롭습니다. 그는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나라에 군함을 수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페루 등의 함정을 수출했고 모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추가 발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력의 증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핵잠수함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능력이 있습니까?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CEO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잠수함 선체 건조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원자로 기술도 한국은 세계 5위권 원전 강국입니다.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현재 2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출한 경험도 있습니다. 원자로를 소형화해서 잠수함에 탑재하는 기술도 연구 중입니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와 농축 우라늄 확보가 과제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건조 능력까지 논의하고 있다니요. CEO는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핵잠수함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미국과 협력한다면 더 빠르게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회의 후 조선소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들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차세대 잠수함 설계, 소음 저감 기술, AIP 시스템 개량 등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시설도 최첨단이었습니다. 수조 실험실, 소음 측정실, 시뮬레이션 센터까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매출의 5%를 연구개발에 투자합니다.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가 필수입니다. 우리 목표는 2030년까지 완전 무인 자율 운항 선박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군함 분야에서도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실험실들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배를 만드는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미래 해양 기술을 개척하는 연구기관이었습니다. 한국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한국을 세계 최고로 만든 원동력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는 작업자 교육시설을 방문했습니다. 신입 용접공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6개월간의 집중 교육을 거쳐야 현장에 투입된다고 했습니다. 숙련공이 되려면 최소 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인재 양성에도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조선업은 사람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자동화되어도 최종 품질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기술자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이 한국 조선업의 미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뿐 아니라 사람에도 투자하는 것, 이것이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저녁에 김중령과 함께 거제도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신선한 해산물 요리였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셨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거제도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실전 배치된 손원 1급 잠수함을 직접 승선해 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진해 해군기지로 이동해 정박 중인 잠수함에 올랐습니다. 검은 선체는 위압적이면서도 우아했습니다. 함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해 잠수함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내부는 생각보다 넓고 체계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함장실, 작전실, 어뢰실, 기관실 등을 차례로 둘러봤습니다. 모든 공간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승조원들은 젊고 훈련된 모습이었습니다. 작전실에서 함장이 설명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최대 50명의 승조원이 탑승하며 수중에서 2주 이상 작전할 수 있습니다. AIP 시스템 덕분에 디젤 엔진을 작동하지 않아도 전력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소음은 최소화되어 있고 탐지 회피 능력이 뛰어납니다. 저는 질문했습니다. 실제 작전에서 성능은 어떻습니까? 함장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에서 미 해군 함정을 상대로 모해 공격에 성공했습니다. 탐지당하지 않고 목표물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도 우리 잠수함의 정숙성에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잠수함이 미 해군 함정을 탐지하지 못하게 할 정도라니요. 이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을 의미했습니다. 미 해군의 소나 시스템은 세계 최고인데 그것을 회피했다는 것은 한국 잠수함의 소음 저감 기술이 그만큼 우수하다는 증거였습니다. 함장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수백 시간의 훈련을 합니다. 승조원들의 숙련도가 매우 높습니다. 장비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이 운용합니다. 한국 해군은 훈련과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승조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프로페셔널리즘이 느껴졌습니다. 어뢰실에서 한국산 어뢰를 봤습니다. 중어뢰와 경어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무기체계 담당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이 어뢰들은 모두 한국에서 개발한 것입니다. 사거리와 속도, 정확도 모두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대함 미사일도 탑재 가능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기체계까지 국산화했다니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기관실도 방문했습니다. 디젤 엔진과 전기 모터, AIP 시스템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기관장이 설명했습니다. 모든 장비에 방진 마운트가 설치되어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엔진 작동 시에도 외부로 소음이 거의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잠수함의 핵심 기술입니다. 저는 엔진을 가까이서 관찰했습니다. 정밀하게 설치되어 있었고 배관과 전선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수십 년의 경험이 축적된 결과였습니다. 한국은 독일 기술을 넘어서 독자적인 경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잠수함에서 내려온 후 저는 김중령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잠수함 분야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김중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국을 제대로 평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본 것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거대한 규모, 정밀한 용접 기술, 철저한 품질 관리, 체계적인 생산 시스템, 그리고 실전 배치된 잠수함의 뛰어난 성능까지. 모든 것이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미 해군과의 협력은 필수적이다. 함정 수리는 물론이고 신규 건조에도 한국의 참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한국의 잠수함 기술은 디젤 잠수함 분야에서 독보적이며 핵잠수함 건조 능력도 충분히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위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하면 워싱턴 DC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혹시 제가 한국에 매수당했다고 의심하지 않을까요? 23년간 미국 최고를 외쳐온 제가 갑자기 한국을 극찬하면 동료들이 믿어줄까요? 저는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데이터와 사실만 보고할 것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저는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국방무관을 만나 지금까지의 평가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국방무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그 정도입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국방무관이 말했습니다. 맥스웰 박사님, 이 보고서가 나가면 파장이 클 것입니다. 정말 확신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3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과의 협력 없이는 미 해군의 조선 능력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그날 저녁 한국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만찬에 초대받았습니다. 국방부 차관과 해군 참모총장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측은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맹국인 미국을 돕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술과 능력을 미 해군을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은 진심으로 미국을 돕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동맹 관계를 더 강화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워싱턴 DC로 돌아가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찬 후 김중령과 산책을 했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모든 것이 역동적이었습니다. 김중령이 말했습니다. 박사님, 한국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달랐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운 것이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여기까지 온 한국인들의 의지와 열정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최종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200페이지 분량의 상세한 평가 보고서였습니다. 조선소 시설, 생산 능력, 품질 관리, 기술 수준, 인력, 그리고 협력 방안까지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조선 협력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조선소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23년간 쌓아온 신념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요. 진실은 언제나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다음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김중령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다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는 한미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러 올 것입니다. 김중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한국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이루어낸 기적을,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낼 미래를 저는 목격했습니다. 이제 워싱턴 DC로 돌아가 진실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워싱턴 DC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펜타곤에서 고위급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해군성 장관, 참모총장, 그리고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제 평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 방문 결과를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의 규모, 생산 능력, 품질 관리 시스템, 그리고 잠수함 기술력까지 모든 것을 데이터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한국 잠수함의 성능에 대해 보고할 때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손원 1급 잠수함이 한미연합훈련에서 미 해군 함정을 탐지 회피하며 모해 공격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말하자 참모총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함장에게 직접 들었고 훈련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결론을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연간 생산 능력은 미국의 3배 이상이고 납기 준수율은 95% 이상입니다. 품질도 우수하며 무엇보다 군함 건조 경험이 풍부합니다. 미 해군과의 협력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해군성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맥스웰 박사, 자네는 23년간 미국 최고를 주장해왔네. 그런 자네가 이런 평가를 내리다니 정말 확신하는가? 저는 장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 경력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의 미래가 없습니다.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참석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과의 전략적 조선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즉시 실무 협상팀을 구성하고 맥스웰 박사가 총괄하도록 하십시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동료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존 해밀턴 박사가 말했습니다. 브래드, 자네가 이렇게까지 한국을 높이 평가하다니 놀랍네. 나도 가서 직접 보고 싶군.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존, 자네도 꼭 가보게.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 내 말을 이해할 걸세. 제임스 톰슨 제독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네, 맥스웰. 진실을 말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지. 자네는 편견을 극복했어. 그것이 진정한 전문가의 자세일세. 저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제독님 덕분입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다음 주부터 한미-조선 협력 실무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측 대표단이 워싱턴 DC를 방문했고 저는 협상 총괄을 맡았습니다. 김태준 중령도 대표단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를 다시 만나니 반가웠습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누며 웃었습니다.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협력 의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함정 수리와 건조 지원이 필요했고 한국은 기술적 교류와 시장 확대를 원했습니다. 이해관계가 일치했습니다. 2주간의 집중 협상 끝에 기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12월 말 한미-조선 협력 양해각서 서명식이 열렸습니다. 해군성 장관과 한국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습니다. 저도 협상팀 대표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명이 완료되자 양국 국기를 배경으로 기념 촬영이 이루어졌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저는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과 한국 조선소의 역사적 협력이라는 제목이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CNN에서는 특집 방송을 내보냈고 저는 인터뷰 요청을 수없이 받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한국 조선소가 정말 그렇게 뛰어납니까? 저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23년간 본 것 중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만에 폐허에서 세계 최고로 올라섰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성취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한국 방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내는 놀라워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다른 나라를 칭찬하는 건 처음 보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하지만 한국은 정말 특별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야. 언젠가 함께 가보자. 딸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가 한국에서 많은 것을 배웠단다. 겸손함, 열정,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정신을 배웠어. 내가 크면 한국 같은 나라를 만드는데 기여하면 좋겠구나. 딸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단다. 연말이 되어 저는 올해를 돌아봤습니다. 11월 중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때만 해도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을 과소평가했고 미국만이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주간의 방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2025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미-조선 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미 해군 구축함 2척의 정비였습니다. 한국 HD현대가 작업을 맡았고 저는 프로젝트 감독관으로 참여했습니다. 구축함들이 한국으로 이동했고 거제도 조선소에서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3개월 후 첫 번째 구축함 정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당초 미국에서 예상했던 기간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품질 검사 결과도 완벽했습니다. 미 해군 검사단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의 숙련도와 작업 속도가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소식이 미 해군 내부에 퍼지자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다른 함대에서도 함정 정비를 한국에 맡기고 싶다는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맥스웰 박사, 우리 함대 함정들도 한국에서 정비할 수 있겠소?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국 언론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가 미 해군 함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정비한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매체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성은 명확히 해명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요. 워싱턴 DC에서 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해 한미 조선 협력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에 의존하는 것이 안보상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도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동맹국입니다. 오히려 협력을 통해 동맹이 더 강화될 것입니다. 많은 의원들이 설득되었습니다. 특히 해군 관련 위원회 의원들은 적극 지지했습니다. 미 해군의 전력 공백을 메우려면 한국의 도움이 필수적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여러 의원들이 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국 언론은 미국이 한국 조선 기술을 인정했다며 크게 보도했습니다. 조선소 주가가 급등했고 관련 산업 전체가 활기를 띠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환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미 동맹이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2월에는 더 큰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습니다. 미 해군이 차기 잠수함 건조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한국의 소음, 저감 기술과 AIP 시스템을 연구하고 미국 잠수함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기술 협력의 새로운 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기술 자문을 맡았습니다. 한국 연구진과 미국 연구진이 공동으로 작업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곧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양국 연구진 모두 최고의 전문가들이었고 기술에 대한 열정은 국적을 초월했습니다. 3월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미 해군 고위 장성들과 함께였습니다. 그들도 한국 조선소를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를 방문한 장성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한 제독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맥스웰, 자네 말이 맞았네. 이건 정말 대단해. 김태준 중령, 이제는 대령으로 진급한 그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한국 조선소를 소개했습니다. 미 해군 장성들은 그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한국 국방부 장관과 미 해군 작전사령관이 만났습니다. 양측은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잠수함뿐 아니라 항공모함 정비, 차세대 구축함 공동 개발까지 논의되었습니다. 한미 해군 협력의 미래는 무한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야경 조명으로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개월 전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회의적이고 편견에 가득 차 있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감사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025년 봄 한미-조선 협력의 영향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호주가 주목했습니다. 오커스 프로젝트가 지연되자 호주는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호주 국방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 조선소 기술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영국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함정 정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의 협력을 제안했고 양국은 실무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명성이 유럽까지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며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영향력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이야. 일본도 움직였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과 경쟁해온 일본 조선업계도 위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조용히 한국의 기술 교류를 타진했습니다. 양국 관계가 복잡했지만 기술 앞에서는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신중하게 검토한다고 답했습니다. 국제방산 전시회에서 한국 조선소들이 주목받았습니다. 여러 나라가 한국 잠수함과 함정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폴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이 구매 의향을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급증할 조짐이었습니다. 조선업이 한국의 새로운 전략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도 주목했습니다. 한국 조선 3사의 주가가 연초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조선주를 매수했습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한국 조선업의 황금기가 도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 해군과의 협력이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학계에서도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한국 조선업의 성공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짧은 기간에 세계 최고가 되었는지 분석하는 논문들이 나왔습니다. 교육, 기술 투자, 정부 지원, 기업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이 거론되었습니다. MIT에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저도 연사로 초청받았습니다. 한미-조선 협력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청중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왜 23년 만에 생각을 바꾸셨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와 현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편견은 진실을 가립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라면 언제든지 자신의 판단을 수정할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여름에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휴가였습니다. 아내와 딸에게 제가 감동받았던 한국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경복궁, 한옥마을, 전쟁기념관을 둘러봤습니다. 딸은 한국 역사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고 물었습니다. 거제도 조선소도 다시 방문했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조선소 관계자들이 환영해 주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과 건조 중인 선박들을 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멋져요. 저도 나중에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꿈을 응원할게. 저녁에는 한국 음식을 즐겼습니다. 삼겹살, 김치찌개, 비빔밥까지 다양한 음식을 맛봤습니다. 아내는 한국 음식이 건강하고 맛있다며 좋아했습니다. 딸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한국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거야. 김태준 대령과도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해군 본부에서 국제 협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주를 마시며 지난 일들을 회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한미 협력이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의 실력 덕분입니다. 귀국 전날 밤 서울 야경을 다시 봤습니다. 8개월 전 처음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낯설고 의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친숙하고 존경스러웠습니다. 한국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미 협력이 더욱 발전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요. 2025년 가을, 저는 한미-조선 협력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로 정식 임명되었습니다. 해군성 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이것은 제 경력의 정점이었습니다. 23년간 분석가로 일했지만 이제는 역사적 프로젝트를 이끄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사무실도 새로 배정받았습니다. 펜타곤 본관 4층의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벽면에는 미국 국기와 한국 국기를 나란히 걸어두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손원 1급 잠수함 모형을 놓았습니다. 동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버지니아급이 아니라 한국 잠수함이라니 브래드가 정말 달라졌구나. 업무는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매주 한국 측과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함정 정비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고 기술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양국 엔지니어들이 서로의 기술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매주 2번씩 한국어 강사에게 배웠습니다. 기본 회화와 인사말을 익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같은 표현들이었습니다. 다음번 한국 방문 때 한국어로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김태준 대령에게 한국어로 말하면 놀랄 것 같았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달라졌습니다. 저녁 식사 때 한국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정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딸은 한국에 대해 학교에서 발표까지 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들이 한국이 그렇게 대단하냐고 물었다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제 가치관도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미국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미국을 따라오는 추격자에 불과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세계는 넓고 뛰어난 나라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 같은 나라는 배울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1953년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된 것, 조선업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 모두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결과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일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목표를 향해 일직선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속도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질도 철저히 관리했습니다. 빠르면서도 정확한 것, 그것이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교육열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헌신적이었습니다. 조선소 기술자들도 끊임없이 공부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는 열망이 대단했습니다. 이런 학습 문화가 한국을 빠르게 발전시킨 원동력이었습니다. 미국도 배워야 할 점이었습니다. 정의 문화도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중시했습니다. 비즈니스 파트너를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니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만난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 주었습니다. 단순히 미국 고객이 아니라 오랜 친구처럼 대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의 미래를 확신합니다.